지아나 장인어를 장려식보다 베트남 여행 위약금이 더 아까운 거 몰라? 너는 왜 그렇게 이기적이니? 어머니, 제가 이기적인지 아닌지는 어머니 매장 임대차 계약서 보면서 다시 이야기하시죠. 2024년 3월 공사장에서 들려온 아버지의 비보보다 저를 더 무너지게 한 건 남편과 시어머니의 차가운 등 돌림이었습니다. 30년 넘게 공장을 운영하며 검소하게만 사셨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 제 남편은 상주 자리를 비우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들이 헐값에 빌려 쓰고 있던 합정동 매장 건물의 진짜 주인이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공장집 딸 지안이었다는 사실을요. 여보세요, 오지안 씨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요. 아버님께서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성모병원 응급실입니다. 빨리 오십시오.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아버지, 공사장, 사고.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기 너머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떨림으로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위험하다는 것을요. 저는 당장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던 회사에서 병원까지는 차로 40분 거리였습니다. 그 40분이 4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수술실에 들어가신 상태였습니다. 집게차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철골에 깔렸다고 했습니다. 61세의 나이에도 현장을 직접 챙기시던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 동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아빠가 사고 나셨어. 지금 수술 중이야. 뭐? 장인어른이? 응, 공사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아. 빨리 와줘? 지안아, 미안한데 나 지금 엄마랑 베트남 가는 비행기 타려고 공항이야.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엄마랑 사흘 전에 예약한 패키지 여행 있잖아. 취소하면 돈 다 날려. 지금 우리 아빠가 수술실에 계신다고. 그런데 여행이 중요해? 지안아, 진정해. 장인어른 곧 괜찮아지실 거야. 수술 잘 되면 내가 돌아와서 문병 갈게. 서동주, 지금 정신 있어? 내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다고. 야, 말 좀 가려서 해. 불길한 소리 하지 마. 어쨌든 나 지금 탑승 시작했어. 끊을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제 남편이, 제 시어머니가, 제 아버지의 생사가 오가는 순간에 해외여행을 간다고? 수술은 6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홀로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고 친척이라곤 먼 친척 몇 명뿐이었습니다. 밤 9시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유족분이십니까? 네, 딸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유감입니다. 내부 장기 손상이 심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61세. 아직 젊으신데. 제 결혼식에서 따라 행복해라고 눈물 흘리시던 그 모습이 어제 일 같은데 저는 중환자실로 들어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따뜻했지만 맥박은 없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내가 더 자주 올걸. 내가 더 잘할걸.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유족분, 장례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장례. 그 단어가 너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장례식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베트남에 있던 동주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어. 정말? 어젯밤 9시에 돌아가셨어. 장례식장은 성모병원 지하 1층이야. 지안아, 진짜 돌아가신 거야? 그래, 그러니까 빨리 들어와. 어떡하지? 비행기 표가. 서동주, 지금 그게 중요해? 당장 들어와. 알았어. 표 알아볼게. 하지만 동주는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박은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일장 내내 저는 홀로 빈소를 지켰습니다. 문상객들이 물었습니다. 사위분은 어디 계세요? 해외 출장 중입니다. 출장이어도 와야죠? 장인어른 장례식인데?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제 남편이, 제 시어머니가 이렇게 무례한 사람들이라는 게 3일째 되는 날 아침 동주가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였습니다. 둘 다 멀쩡한 얼굴로 심지어 선탠까지 된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지안아, 미안해. 비행기 표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시어머니는 빈소를 둘러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에이, 이렇게 초라하게 차려놨어? 우리 동주 장인어른인데. 저는 참았습니다. 화를 내봤자 아버지가 돌아오시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과 싸워봤자 저만 지칠 뿐이었습니다. 발인 날 영구차가 화장장으로 출발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주는 옆에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배고프다며 투덜댔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봉안당에 아버지의 유골함을 모셨습니다. 작은 함 속에 61년의 인생이 담겼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저는 아버지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사셨습니다. 작은 빌라 2층이었는데 평생 검소하게 사신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아버지의 책상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정리하기 위해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각종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철강 공장 관련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세금 고지서. 아버지는 소형 철강회사를 운영하셨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두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그곳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상가 건물, 소유자 오병철, 서초구 서초동 상가 건물, 소유자 오병철, 송파구 잠실동 상가 건물, 소유자 오병철, 마포구 합정동 상가 건물, 소유자 오병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상가 건물을 4채나 소유하고 계셨다고? 평생 검소하게 사시면서 저한테도 용돈을 얼마 못 주신다고 미안해하시던 아버지가. 서류를 더 살펴보니 임대차 계약서들도 있었습니다. 4채의 상가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가 매달 몇 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거기다 건물 가치만 해도 수십억은 될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서랍에는 법인 관련 서류가 있었습니다. 대한자산관리 유한회사라는 법인의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대표이사는 오병철, 즉 아버지였고 지분은 100%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이 법인이 4채의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랍에서 저는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공증받은 유언장이었습니다. 본인 오병철은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본인의 모든 재산은 딸 오지안에게 상속한다. 강남구 역삼동 상가 건물, 서초구 서초동 상가 건물, 송파구 잠실동 상가 건물, 마포구 합정동 상가 건물, 그리고 대한자산관리 유한회사의 지분 100%를 오지안에게 상속한다. 저는 유언장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 사실을 제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검소하게 사시면서 이런 자산을 숨기고 계셨을까? 책상 위에는 아버지의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펼쳐봤습니다. 마지막 날짜는 사고 이틀 전이었습니다. 지안이가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서 무시당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사위도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안이가 눈치를 보며 사는 것 같다. 내가 가진 재산을 지안이한테 말해주고 싶지만 사위의 집안 사람들이 알면 더 지안이를 이용할까봐 걱정된다. 차라리 내가 죽고 나서 지안이 혼자 물려받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야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지안이가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시댁에서 무시당하는 것도, 동주가 저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도, 그래서 재산을 숨기신 거였습니다. 저는 모든 서류를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상속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법무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언장이 공증되어 있으니 상속은 문제 없습니다. 다만 절차가 좀 걸릴 겁니다. 상속세 신고하고 등기 이전하고 법인 대표이사 변경하고 한두 달은 걸릴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려요. 그런데 오지안 씨, 이 건물들 중에 합정동 건물 1층 호실이 특이하네요. 뭐가 특이하죠? 임대료가 너무 낮아요. 시세가 월 300만 원은 되는 곳인데 월 50만 원만 받고 계시네요. 그것도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박은숙이며 계약 기간 중 임대료 인상 불가라고 되어 있어요. 박은숙, 제 시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임차인이 박은숙 씨예요. 혹시 아는 분이세요? 제 시어머니입니다. 법무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아버님께서 사돈 어른께 좋은 조건으로 임대해 주신 거네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건강식품 매장이 합정동에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버지 건물이었다니. 게다가 시세의 6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임대해 주셨다니. 집으로 돌아와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저를 무시했습니다. 우리 동주는 명문대 나온 사람인데 너는 그냥 전문대 나왔잖아. 동주 아버지는 큰 사업하시는 분이셨는데 네 아빠는 공장이나 하잖아. 며느리가 변변치 않으니 우리 집안 채통이 떨어져. 결혼 3년 동안 시어머니한테 들은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매번 참았습니다. 동주더러 말해봤자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래. 이해해줘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제 아버지 건물에서 헐값으로 장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아버지가 선심 써서 싸게 빌려주신 건물에서 저를 무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직 상속 절차가 끝나지 않았고 제가 건물주라는 사실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마치고 등기 이전도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네 채의 건물은 공식적으로 제 소유였습니다. 법인 대표이사도 오지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법무사가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 대표님. 이제 건물 주시네요. 건물주. 그 단어가 낯설었지만 동시에 힘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눈치 보며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자산을 관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네 채 건물의 임대차 계약서를 모두 검토했습니다. 대부분은 정상적인 시세로 계약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독 합정동 건물 1층 호실만 문제였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계약 기간은 5년이었고 이제 3년이 남았습니다. 특약 사항에는 계약 기간 중 임대료 인상 불가, 계약 갱신 시 임대인 동의 필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즉,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제가 갱신을 거부할 수도 있고 임대료를 인상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굳이 3년을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법무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기존 계약은 유효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임대인이 원하면 계약 조건을 재협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 동의가 필요하지만요. 만약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요? 그럼 계약 기간까지는 기존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면 갱신 거부하거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시어머니를 만나 건물주가 바뀐 사실을 알리고 임대료 인상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거부하면 3년 후 계약 만료 시 갱신을 거부하면 됩니다. 이틀 후 저는 합정동 건물로 갔습니다. 1층에는 시어머니의 건강식품 매장 박은숙 건강원이 있습니다. 제법 넓은 매장이었고 손님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저는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돌아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왜 네가 여기 왔어? 할 말이 있어서요. 바쁘니까 나중에 와. 중요한 얘기예요.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시어머니는 직원에게 손님을 맡기고 저를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고급 가구들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뭔데? 빨리 말해. 어머니, 이 건물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주인? 그야 네 아버지. 아, 네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네. 왜? 제가 주인입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상속하셨어요. 이 건물 포함해서 네 채 건물 전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가 건물주라고? 네. 상속 등기도 끝났고 이제 제가 대표입니다. 그래.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임대차 계약 말씀드리려고요. 어머니, 지금 월세 50만 원 내고 계시죠? 그게 어쨌다고 그래. 시세가 300만 원인 걸 아시죠? 아빠가 어머니를 배려해서 싸게 빌려주신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야? 사돈끼리 도와야지. 그 사돈이란 사람이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지금 뭐라는 거야? 제 아버지 장례식 때 어디 계셨죠? 베트남 여행 가셨잖아요. 저 혼자 3일 밤을 빈소에서 지켰어요. 그건 비행기 표를 미리 끊어놔서 그런 거잖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여행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취소하면 안 됐나요? 야, 그게 800만 원짜리 패키지야. 취소하면 그 돈 아깝잖니. 돈이 아까워서요? 그 돈이 제 아버지 장례식보다 중요했나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한 지 3년 동안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도 다 기억해요. 동주는 명문대 나왔는데 넌 전문대, 네 아빠는 공장이나 하는 사람, 며느리가 창피해서 집안 채통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건 며느리 잘 되라고 한 말이지. 잘 되라고요? 무시하고 깔보는 게 잘 되라고 한 말이에요? 네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야. 나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다. 어머니, 이제 그런 말 안 통해요. 어찌됐든 제가 이 건물 주인이거든요. 저는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계약서 보셨죠? 아버지가 특약으로 계약 기간 중 임대료 인상 불가라고 하셨지만 이제 아버지는 안 계시고 제가 새로운 건물주예요.
그래서 임대료를 정상 시세로 올리려고 합니다. 월 300만 원, 50만 원을 300만 원으로. 원래 시세가 그래요. 오히려 지금까지 너무 싸게 받은 거죠. 안 돼. 나는 지금 계약 기간 중이야. 네 아버지랑 5년 계약했다고. 알아요. 그래서 제안 드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300만 원 내시든지 아니면 계약 만료 시 갱신 안 하든지 선택하세요. 시어머니가 벌벌 떨었습니다. 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나는 네 시어머니라고. 시어머니라는 분이 며느리 아버지 장례식도 안 오셨잖아요. 그리고 결혼 내내 저를 무시하셨고요. 이제 참지 않을 겁니다. 너 이혼당하고 싶어? 이혼도 제가 할 거예요. 어머니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따위가 감히. 어머니, 계약서에 사인하시든지 3년 후 나가시든지 선택하세요. 일주일 드릴게요. 저는 새 계약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매장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동주가 퇴근해 있었습니다. 지안아, 오늘 어디 갔다 왔어? 합정동 건물 갔다 왔어. 우리 엄마 매장 있는데? 응. 그 건물이 우리 아버지 거였어. 이제 내 건물이고. 동주가 멈칫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상가 건물을 4채 갖고 계셨어. 그걸 나한테 상속하셨어. 합정동 건물도 그중 하나고. 그럼 우리 엄마가 네 건물에서 장사하시는 거야? 응.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주신 혜택으로 시세의 6분의 1 가격으로. 동주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 임대료 올릴 거야. 정상 시세로. 지안아, 그건 좀. 뭐가 좀이야? 너의 시어머니잖아. 너네 어머니는 내 아버지 장례식 때 어디 계셨어? 베트남 여행 가셨지. 동주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무시하고 깔보고. 나는 다 참았어. 근데 이젠 안 참아. 지안아, 제발. 엄마 성격 있는 거 알잖아. 이해해줘. 이해? 내가 3년 동안 이해했어. 이제는 어머니가 이해할 차례야. 서동주, 너도 선택해. 아내 편에 서든지 어머니 편에 서든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법무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계약서에 사인 안 하면 어떻게 하죠? 그럼 기존 계약을 유지하되 계약 만료 시 갱신 거부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동주가 집에 들어오더니 말했습니다. 지안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엄마 일 말이야. 너무 심하게 나가는 거 아니야? 내가 뭘 심하게 했는데? 임대료를 6배나 올리겠다는 게 말이 돼? 그게 정상 시세야. 오히려 지금까지가 비정상이었던 거지. 그래도 어머니잖아. 동주야, 너도 참 너무하네. 우리 아빠 장례식 때 너 뭐 했어? 베트남에서 놀고 있었잖아. 나 혼자 빈소 지킬 때 말이야. 미안해. 그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끝나? 그게 아빠한테 할 짓이야? 동주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어? 어머니가 날 무시할 때 넌 뭐 했어? 그냥 이해해달라고만 했잖아. 나도 이제 지쳤어.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 그럼 어쩌자는 거야? 이혼하자고? 그래, 이혼하자. 동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안아, 진심이야? 진심이야. 더 이상은 너랑 살고 싶지 않아. 지안아, 제발. 다시 생각해봐. 생각 많이 했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1달 반 동안 계속 생각했어. 이제 결정 내렸어. 그날 밤 저는 가방을 쌌습니다. 아버지의 빌라로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동주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동주도 지쳤는지 모릅니다. 다음 날 저는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증거 자료를 모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무시하는 발언들, 동주가 장례식에 불참한 사실,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한 달 후 조정이 열렸습니다. 동주와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지한 씨, 정말 이혼하실 겁니까?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네, 결심했습니다. 서동주 씨는 어떠세요? 저는 지한이가 원한다면 할 수 없죠.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결혼 전 재산은 각자 갖기로 했습니다. 결혼 후 재산도 별로 없고요. 그럼 아버지께 상속받은 건물은요? 그건 결혼 후에 상속받았지만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이 아니므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상속 재산은 고유 재산이므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돼. 우리 동주도 몫이 있어야지. 조용히 하십시오. 법적으로 상속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조정위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고 재산 분할 없이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위자료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고 동주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이혼이 확정되었고 저는 다시 오지안이 되었습니다. 서동주의 아내가 아닌 오병철의 딸 오지안. 그리고 저는 본격적으로 자산관리법인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채의 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임차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합정동 건물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았기에 저는 3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왔습니다. 계약 만료 한 달 전 박은숙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안아, 아니 지안 씨. 계약 갱신 좀 해줘. 죄송합니다. 갱신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다른 임차인 알아보고 있어요. 정상 시세로 계약할 분으로요. 지안아, 나 여기서 10년 넘게 장사했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7년, 제가 물려받고 3년. 총 10년 맞네요. 그동안 혜택 많이 받으셨잖아요. 제발 부탁이야. 내가 잘못했어. 네 아버지 장례식 때 안 간 것도, 너 무시한 것도 다 미안해.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계약은 별개예요. 계약 만료일까지 정리하고 나가주세요.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을게요. 저는 조금도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박은숙 씨는 매장을 정리하고 나갔고 그 자리에는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왔습니다. 월세 350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저는 법인을 확장했습니다. 5번째 건물을 매입했고 직원도 3명 고용했습니다. 대한자산관리는 이제 제법 알려진 부동산 관리 회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버지 산소에 갔습니다. 봉안당이었지만 저는 그곳을 산소라고 불렀습니다. 아빠, 잘 지내고 계시죠? 저 요즘 정말 바빠요. 회사도 커지고 할 일도 많고, 근데 행복해요. 유골함 앞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남겨주신 재산 잘 지킬게요. 그리고 더 잘 키울게요. 아빠 자랑스러운 딸이 될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우리 딸. 사무실로 돌아오니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6번째 건물 매입건 계약서 나왔습니다. 검토해 볼게요. 저는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강남역 근처 오피스텔 건물이었습니다. 규모도 크고 수익성도 좋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3세의 오지안. 더 이상 누군가에게 종속된 이름이 아닌 내 이름으로 사는 오지안.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무시했지만 건물주가 며느리인 줄 몰랐죠. 그래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매장도, 며느리도, 아들도. 저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자유를, 자존감을, 그리고 미래를.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은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가장 큰 복수는 성공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큰 효도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오지안 대표님이신가요? 저는 KBS 다큐멘터리 팀입니다. 젊은 여성 부동산 관리 CEO에 대한 취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꺼이 인터뷰할게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이 아닌 저 자신의 빛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오지안의 진짜 인생 시작.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또한 소중한 댓글 역시 큰 힘이 됩니다. 청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도 빛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